자, 지금부터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2부의 제목은 비카인즈 미래를 말하다입니다. 뉴스 콘텐츠의 활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카인즈가 2017년에 새롭게 단장될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관련 영상부터 시청하시죠. 책 골라주는 책방 잉크는 사용자들한테는 원하는 책을 잘 골라주고 출판사한테는 딱 맞는 독자를 찾아주는 서비스고요. 현재 비카인즈와 함께 서비스 2.0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카인즈와 협력해가지고 뉴스 데이터와 저희가 분석한 50만 권에 대한 책 토픽 데이터를 결합해서 책 추천해주는 로직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효과가 많이 좋아서 출판사들도 좋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지금 한국일보에 빅데이터로 세상 읽기라는 기획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연재하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비카인즈 서비스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됐고, 그러니까 기사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어떤 이슈가 나타나고 있고 얼마나 얘기되고 있고 또 그것과 연관된 다양한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도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확성이라든지 아니면 보다 많은 매체가 참여하면서 풍성한 그런 이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새롭게 단장될 비카인즈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게 될지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비카인즈 고도화 개발 사업의 총괄 PM을 맡고 계신 솔트룩스 안태성 이사님께서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희 비카인즈 서비스를 사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비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 API를 사용해서 오늘같이 이제 스타트업에서 많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비카인즈 플랫폼을 만든 개발에 참여했던 한 명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카인즈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에 비카인즈에서 달라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카인즈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카인즈 시스템 쉽게 이해하기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현재 비카인즈에서 매일매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는 언론사의 목록입니다. 지금 현재도 언론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언론사에서 수집한 뉴스는 얼마 정도 될까요? 현재 비카인즈에는 25년치의 뉴스 약 4천만 건의 뉴스 빅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뉴스 데이터인데요. 그럼 이런 뉴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6년 모 신문사의 IT 부분 뉴스 기사입니다. 저희가 매일 보는 뉴스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키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특정 기업이나 조직을 나타낸다던가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나타낸다던가 아니면 지역을 나타낸다던가 하는 특정 의미 영역에 속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에서는 개체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체명을 뉴스에서 식별하는 게 뉴스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뉴스 안에는 다양한 정보원이 얘기한 인용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인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인용글을 분석을 하게 되면 또 재밌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빅카인즈에는 어떤 분석 기술들이 있을까요? 크게 6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천만 개의 뉴스를 검색하기 위한 분산 검색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특정 이슈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론에서 어떻게 언급됐는지 언급 추이를 볼 수 있는 트렌드 분석이 있게 되고요. 또 이슈 키워드와 관련된 어떤 이슈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 뉴스에 어떻게 있는지 볼 수 있는 연관 키워드 분석이 있고, 또 뉴스 내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개체명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뉴스 안에서 원하는 정보만 뽑아낼 수 있는 정보 추출 기능이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보원과 정보원이 언급한 인용문을 뽑아내는 인용문 추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들이 빅카인즈에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을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2개 언론사로부터 매일매일 뉴스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별로 주는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표준 USML이라는 포맷을 통해서 정지해서 저장하게 되고요. 수집을 하면서 내용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류를 하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뉴스 DB는 다시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분석 결과가 뉴스 빅데이터 DB에 저장되게 되고요. 이 뉴스 빅데이터 DB를 기반으로 빅카인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현재 국민, 언론사, 학계, 스타트업 등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빅카인즈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될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빅카인즈에는 크게 4개가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용자분들이 현재 뉴스 분석을 사용을 못하셨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일반 서비스하고 프로 서비스를 통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 분석을 직접 해보실 수 있게 되고요. 또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분석 엔진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또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서 뉴스라든가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각화 분석 기능을 좀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치하고 경제 분야의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선 뉴스 분석과 융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대비 2017년을 보시게 되면 분석 엔진 부분에서는 기존의 개체명 분석 정확도가 약 90%에서 저희가 이제 정제 사전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서 약 95% 정도 향상이 되었고요. 일반 서비스하고 전문가 서비스도 통합하고 시각화 기능도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통합 및 기능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 공공 데이터도 기존의 빅카인즈에는 주가 정보 정도만 들어 있었는데요. 이제 정치하고 경제 데이터들을 저희가 정제해서 분석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반인 서비스와 전문가 서비스가 결합이 돼서 2017년에는 빅카인즈가 새로워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 빅카인즈에서 달라지는 3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빅카인즈 주소죠. www.bikains5r.kr을 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화면입니다. 처음 보는 화면은 모두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분석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오늘 이슈라고 해서요. 매일매일 수집된 뉴스를 지역별, 매체별로 나눠서 그 뉴스에서 어떤 이슈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지를 자동으로 뽑아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오른쪽에는 특정 이슈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인용구가 많이 언급됐는지 그리고 제일 인용문이 많은 사람들을 순서를 나열하는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말말말과 오늘 인물 서비스 분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분석이 되게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반적으로 많이 나누는 뉴스 분류죠. 뉴스 분류별로 해당 뉴스 카테고리에 어떤 키워드들, 어떤 개체명들이 많이 언급됐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정치 쪽에는 뭐가 이슈구나, 경제 쪽에는 뭐가 이슈구나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야 키워드를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키워드나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다음 화면인 네트워크 분석, 관계도 분석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관계도 분석은 크게 가운데 보시면은 그 개체명이라고 말씀드렸던 인물, 그리고 지역, 기관, 키워드 같은 것들이 서로 뉴스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서 궁금한 노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저희 지식 베이스에 들어있는 정보가 나와서 그 뉴스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또 이 사람과 연결된 뉴스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뉴스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앞서 그 일반인 서비스와 전문가 서비스가 결합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뉴스 분석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분석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뉴스 검색, 그리고 범위 선정, 뉴스 분석, 저장 및 공유, 그리고 결과 활용식으로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화면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 단계입니다. 뉴스를 보시다가 뉴스를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메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면 상세 검색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상세 검색은 어떤 언론사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분류 체계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2016년에 많이 화두가 되었던 키워드인 흑수저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뉴스 검색처럼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뉴스 검색 필터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 언론사만을 선택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기관을 선택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경제나 아니면 정치 같은 분류를 선택한다던가 이런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우측에 나온 뉴스의 건수들이 변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에 들어가게 되고요. 분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키워드 트렌드, 인용문 분석, 네트워크 분석 같은 분석 화면이 나오고 해당 분석의 결과가 아래쪽에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흑수저로 검색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뉴스를 분석하면 보시는 것처럼 금수저, 헬조선, 엠포세제 같은 많이 뉴스에서 언급됐던 키워드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전문가 독에서는 분석만 하고 끝났는데요. 이거를 저장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할 수 제목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 분류를 정해서 저장할 수 있고요. 또 분석 사례 공유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분석 결과를 다른 사용자하고 공유를 하거나 또는 SNS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카인스 고도화 시스템에서는 그 트렌드 분석, 인용문 분석 차트, 연관어 분석 차트, 네트워크 분석 차트 같은 다양한 분석을 차트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나만의 분석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하고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각화 부분에 대해서 2번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3번째로 이제 비카인스에서 사용되는 공공 데이터 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카인스에는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의 공공 데이터 현재 들어 있습니다. 정치 분야 데이터는 현재 국회에 있는 공공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중에서 가나다 순으로 제일 앞쪽에 계신 강길부 의원을 이름을 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정치인에 대한 심층 분석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의 화면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회 쪽에서 가져온 국회의원 인물에 대한 인물 정보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뉴스 속에서 이분이 얼만큼 어디에 많이 언급됐는지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회에서 데이터를 가져다 보니까 국회 회의록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요. 이분이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면 이제 발의안에 참여하시잖아요. 공동 발의한 발의안에는 도대체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이슈 키워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분이 뉴스에서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국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되는지 이거를 한 번에 조망할 수 있겠죠.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이렇게 기업명을 검색하게 되면 뉴스에는 있는 인용문이라든가 뉴스 정보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부분의 데이터는 주가 정보, 부동산 정보, 인구 통계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보의 매매 지수를 선택하고 트렌드 분석을 결합하면 예를 들면 트렌드 분석에서 물가는
언급이 계속 줄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부동산 매매 지수는 올라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트를 결합시켜서 융합해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비카인스에서 바뀌게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카인스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비카인스가 오픈된 이후에 언론사에서 비카인스의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많은 기사들을 써주셨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었다던가 어떤 굉장히 오랜 기간의 흐름에 대한 트렌드를 본다던가 특히 비카인스 같은 경우는 지난 25년치의 뉴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현재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바뀌었는지를 비교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한 뉴스 결과들을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사실은 그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언론에 계신 분들은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싶다. 비카인스에 그런 게 안 되냐라고 해서 저희가 분석 결과들은 사실 모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엑셀이나 텍스트로 여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분석을 많이 쓰는 통계 분석 도구죠. R언어 같은 데서 이렇게 로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차트도 그릴 수 있고요. 또 어떤 추이 곡선을 그리고 회귀 분석을 해본다던가 어떤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상관성 분석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학술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내린 데이터를 특별하게 변경하실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저런 R 같은 통계 도구에서 로딩할 수 있는 형태로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매주말 시간인데요. 그 다이아몬드 원석은 시장에서 그렇게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을 가공하는 장인이 정교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 다이아몬드를 가공하게 되면 시장에서 굉장히 값진 그런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 보석이 되는데요. 뉴스 빅데이터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뉴스 빅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쌓인 데이터지만 이거를 분석하시는 분이 정교한 도구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가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비카인스는 그 장인이 쓰는 정교한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카인스 서비스에 있는 분석 기법들이 많이 발전할 겁니다. 많은 사용을 부탁드리고 이런 기회에 저희가 참여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카인즈 고도화 개발 사업의 총괄 PM을 맡고 계신 솔트룩스 안태성 이사님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2017년에 세 가지가 달라진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www.behinds.or.kr로 접속하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하셔서 정말 전문적인 혹은 일반적인 뉴스들을 다 수집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뉴스 미디어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세미나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발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차의과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장정헌 교수님의 발제 후에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영주 미디어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이성규 메디아티 테크랩장 그리고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 조영신 SK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실 장정헌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보다도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게 후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조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어떤 내용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참여해 주신 그 스타트업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희는 국내외 뉴스 스타트업 의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요. 그 미국에서 한 30개 정도, 그리고 기타 유럽과 일본 포함해서 한 20여 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 한 20개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요약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가 가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왔다는 거 여러분들 뭐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한 뉴스 스타트업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골랐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저널리즘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뉴스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온라인 기반으로 디지털 베이스의 그런 미디어 활동을 하는 어떤 기업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하면 기존 기업과는 관계없이 만들어진 그런 스타트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규모 언론사에서 그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기업들은 뺐습니다. 아까 발표한 뭐 R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사실 저와 같이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진 않았지만 그 박대근 교수님이 경영학 출신, 그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그래서 언론학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저희가 성숙도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성숙도 모델에 저희가 이상적인 어떤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각각 그 언론사들의 갭 어나리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어떤 회사의 기준이라고 할 때 그런 것과 현 그 기업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거기서 문제점과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많은 내용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그 뉴스 스타트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본 부분이 네 부분이 됩니다. 일단 비전과 전략. 비전과 전략에서는 수익 창출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콘텐츠의 그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창의적인가, 또 IT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미디어를 온드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그 분산 미디어 전략을 통해서 다양한 SNS를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전과 전략 부분에서 살펴봤고요. 그다음 콘텐츠 생산과 유통 부분에서는 다양한 어떤 형태의 소재를 발굴하고 있는가, 그리고 콘텐츠 생산 프로세스는 어떤가, 그리고 CMS,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콘텐츠를 브랜드화하고 광고를 브랜드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네 가지를 봤고요. 조직 구성 면에서는 저희는 사실 뉴스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 조직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데이터 조직입니다.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스타트업은 저희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터와 리포터 조직입니다. 그 에디터와 리포터 조직은 전통적인 그 미디어에서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요. 하지만 전통적인 미디어에서는 이러한 어떤 언론인의 그 에디토리얼 보드 이외에 주로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업이나 광고 쪽인데, 빅데이터 회사에서는 플랫폼과 데이터 어널리시스 조직이 필수적이다. 거기 플러스 저희는 글로벌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얼마나 큰 미디어 스타트업이 그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콘텐츠를 마켓을 넓히려고 하면 글로벌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전제에서 네 가지 그 측면에서 각각 조직의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면에서는 그런 어떤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 쓰고 있는가, 또 콘텐츠를 생산하고 분배하는데 또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자원을 배분하는데 잘 되는 어떤 콘텐츠에 더 투자할 수 있고 안 되는 콘텐츠를 정리하고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하는지,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쭉쭉 그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게 다 깨져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설문에 응답해 주신 9개 뉴스 스타트업을 살펴봤습니다. 9개 사실 통계적인 수치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의 숫자를 고려한다 그러면 저희는 의미 있는 그런 그 숫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상근 조직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여기가 1명에서 3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스타트업을 만든 그 중심 인물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회사들이 한
한 40% 정도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보통 이 상근직이 한 명에서 3명이라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비상근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어떤 조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사실 아웃라이어, 그 20명 이상의 대규모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2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약 한 10명 정도에서 15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조직들은 한 37.5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액을 살펴보면 사실은 지금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따지는 것이 어떤가 하지만 사실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20억 이상 넘 그 매출액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하나 정도 됐었고요. 보통 기업들은 사실 1억도 안 되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도 그 정도 매출액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한 4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서 한 4억에서 한 10억 정도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들이 한 3기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평균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연 이익을 볼 때는 대부분이 지금 적자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1,000만 원,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하나씩 정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익 창출 모델에서 보면 대부분이 광고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컨텐츠 매출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타 수익, 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부대 사업을 통해서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스타트업에서 가장 많은 수익 창출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지금 가장 저희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스타트업도 SNS를 통해서 분산 미디어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IT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성과 지표가 수익 창출과 그닥 연관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결론은 저희가 단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기업들이 자기들이 수입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모델과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뷰를 본다든지 아니면 클릭드루를 본다든지 이런데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은 기타 뭐 이런 교육 사업, 부대 사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연계가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 조직변에서 플랫폼 연구 조직과 데이터 분석 조직 그리고 글로벌화 지원 조직이 있느냐 봤을 때 사실 플랫폼 연구 조직에 있다는 기업이 5 그리고 데이터 분석 조직이 있다는 기업이 5 정도 됐는데 문제는 밑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그 인력은 보통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만든 분이 대부분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었고요. 더 열악한 상황은 글로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느냐? 하나 조직밖에 글로벌화 지원 조직을 갖고 있다는 응답한 때는 한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편집자와 기자의 전문성과 인센티브 제도가 있느냐 했을 때 없다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컨텐츠 관리 시스템은 비교적 CMS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그냥 광고가 아니라 네이티브 광고나 브랜드화 전략을 하고 있느냐? 아직은 많지 않은 기업들이 그 광고를 브랜드화 전략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컨텐츠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상당히 다른 기업과 연계관계를 잘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컨텐츠 생산 자동화나 배포에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자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 해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분석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그 유스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5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자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데이터와 저희가 온라인과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여서 케이스 스터디한 걸 가지고 개별 9개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구자들이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저희가 3점 척도를 해서 활용을 해서 평가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3점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한 기업들은 미국의 버즈피드나 아니면 복스미디어나 뭐 쿼츠나 이런 어떤 잘 나가는 어떤 그런 기업을 3점 정도의 수준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비전과 전략에서 분산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높게 평가가 되었지만 그 수익 창출 모델에서는 아직 개발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차별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조직 구성에서 저희가 볼 때는 조직에서 다 보시면 아시지만 모두 데이터 에디터나 리포터 조직도 굉장히 작고 또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고요. 글로벌화 조직도 거의 갖추고 있지 않았고 데이터 분석한 데이터 과학 조직도 굉장히 별로 없는 상황이었으며 플랫폼을 개발하는 어떤 조직도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면에서도 보면 콘텐츠의 브랜드와 광고 전략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CMS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문을 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콘텐츠의 어떤 생산 프로세스 면에서나 다양한 형태의 소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비카인즈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어떤 뉴스 소재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 면에서도 보면 아직은 데이터 자체를 그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문화도 갖춰지지 않았고, 그리고 자원을 배분한다든가, 그리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활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아니면은 추천 알고리즘을 쓴다든가, 컨텐츠를 기획하는데 별로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러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은 비전과 전략 부분에서는 일단 I2와 분산 미디어 전략은 잘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컨텐츠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사업 규모지만 그런 구조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고 아직은 키 퍼포먼스 인덱스와 수익 모델이 잘 연계가 되지 않는 듯한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에서도 보면 일단 언론이기 때문에 에디터나 리포터 조직, 에디토리얼 보드는 잘 갖추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화 조직이나 플랫폼 조직이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조직들이 굉장히 영세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그런 어떤 관리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생산과 유통 면에서도 차별화된 어떤 실험적 콘텐츠는 높게 평가를 저희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노동 집약적인 그런 콘텐츠가 아직은 중심이었고요. 오늘 이제 발표한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아마 콘텐츠가 자동화되는 어떤 그런 것이 왔을 때 훨씬 우리나라 뉴스 스타트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도 부족했고요. 데이터 활용은 역시 아직은 가장 우리나라 뉴스 스타트업에서 문제점이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제가 저희 설문할 때 뉴스 스타트업에서 얘기해 주신 분들 그런 어떤 개선사항의 요청사항을 다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잘 읽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시간이 되면 오늘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뉴스 스타트업 업계 분들은 지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스타트업을 언론으로서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잘 주는 거기에 따른 어떤 권리를 누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해주셨고요. 기술적으로 어떤 연구 센터라든지 개별 업체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플랫폼 기술이나 이런 것도 연구 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개발된 것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적인 지원에서도 펠로우십을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따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고 있었고요. 또한 오픈소스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뉴스 스타트업들은 큐레이션 방식으로 많이 콘텐츠를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재단이라든지 지금 비카인즈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일부는 YTN이나 이렇게 정부 KBS처럼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어떤 기관에 있는 콘텐츠는 뉴스 스타트업 중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권한을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화가 지금 스타트업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문이라든지 중국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글로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전문가들이 요청한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건너뛰고 저희는 어쨌든 그러한 어떤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숙도 모델에서 볼 때 데이터 사이언스 조직에 있어서 일단 언론재단이나 정부가 그 분석 스킬을 제공한다든지 플랫폼을 개방하고 기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미국의 니만 랩이나 이런 데 보면 끊임없이 그러한 어떤 개발된 것을 올리고 그런 것을 누구나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이 그러한 어떤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타 등등 여기서 랭킹을 매긴다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연구 조직도 건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어떤 각종 SNS에서 잘 분산 미디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일부 기업을 빼고는 이 특화된 그런 어떤 모니터의 디지털 미디어에 맞는 그런 플랫폼 연구가 자체적으로는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개발된 그것을 거기서 진보되기는 쉽진 않다는 가정하에 그러한 어떤 플랫폼 연구센터를 건립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알지만 아직까지는 수입 창출을 못하기 때문에 경영적인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경영인에 대해서 인사나 마케팅이나 이런 데까지도 혹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는 데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발표한 기업에서 IR 설명회를 많이 다닌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재단이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IR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뉴스 산업, 미디어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어떤 시장의 취약성을 좀 정부에서 극복하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뉴스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요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뉴스 스타트업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장정헌 차의과학대학교 의료홍보 미디어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마이크를 다른 사회자분께 넘기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영주 미디어 연구센터장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하실 분들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성규 메디아티 테크랩장, 그리고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 조영신 연구원님까지 이상 네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연구센터장 김영주입니다. 2시부터 거의 3시간에 이르기까지 꼬박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바로 이 자리가 혁신의 실험실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 연구는 올해 저희 재단에서 공모 과제로 진행한 연구고요. 그 전체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고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전문을 다 PDF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세 분의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드리면서 토론을 듣기로 하겠는데요. 세 분 중에 오늘 토론은 우리 조영신 박사님 먼저 해주시고 명승은 대표님, 이성규 랩장님 순서대로 할 텐데요. 잠깐 토론자분들에 대한 소개를 드려야 들으시는 분들이 왜 이런 분들을 모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영신 박사님은 SK 경영경제연구소에 계시는 분이지만 저희 언론학계에서는 이 미디어 산업, 미디어 정책 관련돼서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연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널리즘의 혁신 관련돼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학계를 대표하셔서 사실은 나오셨다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승은 대표님이 하시는 벤처 스퀘어는 한 2010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아마 최초의 스타트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2014년 연구할 때 가장 최초의 스타트업이라고 제 보고서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벤처 스퀘어는 국내외에 스타트업 관련된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또한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육성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성규 랩장님은 지금은 메디아티라는 미디어 전문 스타트업
그 업체에 계신데 그 전까지는 블로터라는 IT 전문 그 뉴스 스타트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장 교수님이 분석하신 스타트업들 중에는 벤처스퀘어와 블로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 박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한 5분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개받은 조영신입니다. 저 일단 교수님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박수 한번 쳐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아마 본인이 또는 선생님께서 이걸 과제를 내셨을 때도 반쯤은 회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 것 같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을 거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아마 저한테 수행 과제로 이걸 하라 그랬으면 저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작업은 그 성과에 관계없이 했다는 것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제하에서 이거보다 다음에 다른 연구나 등등을 할 때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맥락에서 약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뉴스 미디어 기업하고 저널리즘 기업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뉴스 미디어를 하는 사업자들 중에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저널리즘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도 있죠. 다시 얘기하면 뉴스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자 중에는 소명감을 가질 수 있는 저널리즘의 역할을 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언론재단이 지원해야 될 대상과 지원하지 않을 대상이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이 글에서는 분별하지 않았다는 지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연구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싶었던 그리고 도달하고 싶었던 지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방법론이 꼬입니다.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 기업이나 등등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밀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버즈피드 같은 회사를 지금의 시점에서 분석하는 것과 2006년도에 시작했던 스타팅 포인트에서 분석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벌써 10년 정도 된 기업이 지금 행하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을 이제 막 시작하고 태동하려고 하는 한국 시장의 스타트업 기업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뭔가 꼬이기 시작을 하죠. 버즈피드는 2006년도에 시작을 할 때 3명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인력이 있었을 거고 무슨 연구기관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게 없죠.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연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스타트업이 나왔을 때 등장하는 기업의 태생적 조건들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버즈피드는 허핑턴 포스트에 있었던 친구죠. 기존 생태계 내에 있던 친구가 니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장이 돈이 될 것 같다는 지점을 스스로 파악을 해서 나온 기업이죠. 한국 시장에서 기존 온라인 시장이나 기존 미디어 시장에 있던 사람이 지금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 미디어에 있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의 미래가 그리고 니치를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일한 맥락으로 놓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꼬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문제가 크게 이제 노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산업적인 얘기나 비즈니스나 조직이나 이런 얘기는 아마 두 분이 더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더 이상의 얘기는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와 언론재단의 목표하고 갑자기 튑니다. 언론재단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연구 과제나 등등이 연구 목적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뒷부분에 나오는 연구 과제 도출이나 언론재단이 해야 될 일하고 그 수없이 많은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연구 결과와 매칭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재단에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교수님께서도 이 연구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없이 많은 제 스스로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했다는 것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연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우리 명승은 대표님께서 현업에서 이 스타트업 관련한 일 또 서비스 제공하시면서 어려운 점 오늘 발표와 이거 세미나 발제 들으시면서 느낀 점들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내용들 보면서 이게 좀 뭐랄까요, 6년간의 그 개고생들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던데요.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은 이렇게 1년 단위 또는 뭐 6개월 단위로 측정되기도 어려울 정도로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또 이제 몇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벤처스퀘어라는 조직도 지금 너무 많이 변해 있고요.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 혼자와 임시로 쓰고 있었던 알바생 정도의 직원 2명이서 시작한 매체고 지금은 관련된 회사가 6개고 미디어 조직은 따로 있고 저희 엑셀러레이터 조직도 따로 있는 그래서 한 30여 명 정도가 움직이고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한 50명 정도가 움직이는 조직이거든요. 그걸 이제 뉴스 미디어라는 이제 틀 안에 넣으려니까 되게 어색하고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마 이제 비즈니스 조직이라고 이제 특정 지었을 때 뉴스라는 걸 하나 끼워 놓으면 이제 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꼬여버립니다. 전 그래서 처음에 우리 조직을 벤처스퀘어라는 조직을 만들 때 전 절대 우리 기자들한테 또는 우리 에디터들한테 네가 기자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괜히 뉴스라고 하면 저널리즘을 해야 될 것 같고 의견을 말해야 될 것 같고 아젠다를 설정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사회적인 의미 부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저희가 진입하고자 했던 그곳에는 데이터 자체가 없었거든요. 스타트업을 이야기하는 곳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처음에 데이터를 쌓는 거, 그 다음에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 그리고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단계별로 전략을 세우지 못했으면 아마 그냥 무너져 버렸을 회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별 그 회사들의 성장 전략들이 사실은 이제 반영되지 않았던 느낌도 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뉴스 미디어라고 했을 때 뉴스 미디어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저는 이제 뉴스라는 말을 자꾸 빼고 싶은 이유가 뉴스는 일회성이고 아까 뭐 카인즈 열심히 얘기했지만 저 입장에서는 별로 그 분석할 대상도 아니거든요. 지금 스타트업들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데 옛날 얘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10년 전에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지금 비교돼서 무슨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의 빅데이터라는 의미는 실시간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SNS와 컨텐츠와 웹과 이런 데이터들이 융합적으로 분석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재단의 어프로치는 항상 뉴스 미디어 또는 전통 미디어들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재가공하고 활용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듯한 느낌인데 제가 언론재단하고도 별로 이제 얘기를 끊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얘기들을 자꾸 10여 년 동안 아젠다를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자들의 재활용이라든가 기자들의 무슨 데이터 활용에 대한 스킬을 보육시킨다든가 글로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한테 무슨 그 그래프를 그리라고 합니까? 그건 잘못된 내용이다.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조직은 분명한 KPI가 있어야 하고 그 KPI는 비즈니스 조직으로서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뉴스 미디어로 분석될 수 있느냐, 뭐 저널리즘이냐, 정보 미디어냐, 데이터 기반의 무엇이냐, 아니면 또 플랫폼 조직이냐라고 기술적인 분석들을 이제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입장에서는 저희 조직을 뉴스 미디어라는 조직으로 카테고라이징 되는 것조차도 되게 어색하게 느껴졌다는 게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것들이 뉴스라는 말을 좀 빼고 미디어에 어떤 것들이 코어인지 그 코어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비즈니스적인 의미가 있는지 스타트업적으로 분석을 해놓으면 미디어 스타트업으로서의 분석들이 좀 틀이 좀 더 잘 잡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선규 랩장님 이어서 네 아마 마이크는 켜져 있을 겁니다. 네, 켜져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전 지금 메디아티라는 그 뉴스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이제 투자하는 그리고 또 육성하는 또 스타트업이죠. 네, 그 역할을 좀 맡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제 경험담을 위주로
이 글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도 그 관점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네 아쉬운 얘기 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그 어리 스테이지에 있는 이렇게 초기에 있는 뉴스 스타트업하고 이 성장 단계에 들어간 스타트업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 수요는 저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구분하지 않고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이게 조금 혼란스럽거나 이제 좀 교란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현장에 있으면 제일 고민이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제일 고민이 뭐냐면 뉴스 스타트업을 도대체 어디서 발견할 건가입니다. 정말로 뉴스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 인재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고요. 그리고 그 스타트업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저는 제 역할은 있는 스타트업이라도 계속 찾아다니거나 혹은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서 빌딩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뉴스 스타트업 자체의 시도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뭐냐면 이게 사람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누구랑 같이 하지? 그러면 그럴 때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등록금 때문에 빚이 많은데 이거 망하면 나 그 빚 또 어떻게 감당하지? 사실 이런 고민 앞에 놓여 있는 게 현재 국내의 뉴스 스타트업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의 일반적인 고민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이 문제가 빠진 건 저는 인재 확보라는 문제. 현장에 있는 저희가 이제 파트너로 있거나 저희가 투자했던 뉴스 스타트업들은 매일매일 고민이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인재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없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재들은 뉴스 스타트업이니까 다 글 쓰는 친구, 영상하는 친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개발자는 어디에 있고 디자이너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디에 있고 이 친구들 도대체 어디 가서 만나야 되고 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같이 공부한 적도 없는데 그들의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결국 그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교류를 할 수 있어야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뭐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어떤 소프트웨어 공급이나 이런 문제들은 저는 조금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언론자단을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픈소스로 굉장히 뛰어난 애널리틱스 툴을 뭐 개발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무료로 하고 있는 구글 애널리틱스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차라리 이미 있는 것들을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 교육을 돕는 게 오히려 이 공공 쪽에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 지원은 지원을 위한 연구센터 혹은 뭐 플랫폼 연구센터 저는 조금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만 고민하는 조직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오히려 현재 뭐 재단이 하고 있는 연구가 워낙 좋은 자료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 연구의 범위들을 조금만 확정해도 저는 이 연구센터의 기능들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플랫폼과 플랫폼 전략, 플랫폼에 대한 이해,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자료들이 해외에 넘쳐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번역만 잘해서 소개해도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스타트업에 있는 친구들이 읽을 수 있는 조금 더 개방된 플랫폼, 개방된 공간에 좀 더 공유만 해도 저는 이 기능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애널리틱스 툴은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재정 지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관리되지 않는 공공자금의 재정 지원은 조금 반대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단순 지능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넣기 시작을 하면요. 이게 어떤 용도도 어떤 목적도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상쇄되면서 조금 나이브하게 쓰여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좀 경험해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가장 조금 루즈해지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투자금이 들어간 이후부터 루즈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단순하게 지능 목적으로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정말로 이 스타트업이 인재를 찾는 이게 모든 것이 사실은 인재를 만나고 찾는 이런 고민들로 조금 더 포커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늘 저는 종종 이렇게 이 김영주 센터장 뵙고 이러면 저는 저널리즘 해커톤이라도 한번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 저널리즘 해커톤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로
예를 들면 인문계 출신의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이 개발자를 만나서 디자이너를 만나서 협력해보는 경험들을 처음 해보고 그 합이 괜찮아서 사실은 이것들이 스타트업으로 사실은 연결이 되잖아요. 문제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친구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실력들을 검증도 못 해봤는데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전략적 해커톤들이 오히려 좀 공공과 아니면 민간의 어떤 공동의 작업으로 한번 시도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한국의 언론사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디지털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 하면서 그 조직 내에서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이 문화들이 인입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재정이 투입된다고 해가지고 바뀌어지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커톤의 경험들이 조금 더 폭넓게 확산될 수 있는 그 기반을 좀 닦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뭐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네, 좀 그런데요. 네, 그냥 뭐 마무리하는 참에서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모질라 재단과 나이트 재단 그리고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같이 했던 코랄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한 1년 반 정도쯤에 시작이 됐던 거고 오픈이 됐던 건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이게 오픈 소스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게 실제 이제 저희 김범림 대표가 뭐 미워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언론사의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이 토론을 하나의 포럼, 공론장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어떻게 하면 기존의 어떤 그 댓글들의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이 4개사가 모였고 기술 집단은 모질라 재단이 들어가고 펀딩은 나이트가 하고 실제로 현장의 경험과 아이디어들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제공하는 이런 공동의 프로젝트가 됐고 이게 전 세계 사실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쓰려고 사실은 다운 받아 놓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전 이런 오픈소스를 전제로 한 이런 공동 프로젝트들이 오히려 활성화되면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굳이 이런 데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들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 초반에 부족했던 인재들을 이걸로 사실은 조금 메워줄 수 있는 뭐 이 긍정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의 사례들이 우리 공공에 주는 역할에 대한 어떤 시사점으로 한번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올해 저희 사업하는데 다양한 아이디어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분 토론자께서 공통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제 분석 대상에 선정해서 이 스타트업이 시기별로 시작하는 친구들 성숙기 혹은 안정기에 접어든 이 각각의 대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별화가 없었다는 것과 내용에 대한 차별화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푸푸스나 슬로우 뉴스와 벤처스퀘어가 같은 그 층위에서 분석되기는 좀 어려운데 그게 다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 방안에서도 좀 현장에 다양한 목소리 이미 들으셨지만 또 이게 사람마다 또 주어진 자신의 그 스타트업의 성격에 따라 활성화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께 말씀을 한번 듣고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한두 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 사실 뭐 저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전부 이렇게 제가 알몸으로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도 그 연구를 이제 시작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이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해보고자 했던 거는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쪽에 이제 논문 쓸 때는 이제 이런 디자인을 가져가지는 않는데 워낙 이제 그 관련된 어떤 연구 자체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행착오가 많았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건 한국과 미국의 그 언론의 아니면 스타트업의 생태계도 다르고 각각의 어떤 기업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도 다르고 하지만 저희가 성숙도 모델을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그래도 그런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을 때 어떤 모습을 그리겠는가. 지금 한두 명이 몇 명이 해서 스타트업을 하더라도 그 스타트업이 성장을 해서 이 사회에 만약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이러한 어떤 모습을 그리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데서 저희가 성숙도 모델을 구축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 그래도 성공했다는 사례가 나오는데 저희가 눈을 기울였고요. 물론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현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걸 발표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출간하는 게 자꾸 느리는 게 사실 저희 스스로도 많은 자신이 없고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그 한계가 있다는 건 저희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처음에 이것을 지원했을 때 뭐 솔직히 털어놓으면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저는 아마추어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프로페셔널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옵니다.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 연구를 그 프로포저를 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강단에 있는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지금 방송, 신문 과연 얘네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그게 어떤 모습일지 정말 존재할까 하는 의문을 던지는 걸 저희는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전문가로서 저희가 지금 코멘트를 얻으려고 교수님들 많이 컨택하고 했지만 다 첫 번째는 사절입니다. 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이 없습니다.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학계의 현실입니다. 제가 느낄 때.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아까 교육도 강조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스타트업에 저는 관심을 많이 가졌고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온 그런 걸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커리큘럼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생들 교육이나 또 이제 연구도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더 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어드밴스된 그런 어떤 논문을 선보이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저희 그 스타트업 관련돼서는 올해 처음 연구가 진행된 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좀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확대시켜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처음부터 참여해 주신 지금 플로어의 선생님들 중에 우리 발표자 선생님이나 토론자 선생님들께 질문하시고 있는 거 있으시면 제가 한두 분 정도께만 그 질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아까 발표해 주신 우리 M 로봇 저널리즘 우리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아까 전에 발표 들었던 M 로봇입니다. 저도 좀 약간 외고 제가 여기 왜 와야 되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군데 저희 스타트업 발표하는데 오히려 저 미디어에서 나온 건데 여기가 좀 어색하고요. 명승은 대표님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건 더 어색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거고 저희가 스타트업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뉴스를 갖다가 보면은 저희가 오늘 연구 결과 봐선 그렇지만 뉴스를 아웃풋 산출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챗봇이라든지 로봇 저널리즘인데 이게 본질이 뭐냐면은 뉴스를 서비스로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어떤 만족을 주고 가치를 주는 건지. 그래서 혹시 오늘 연구 같은 오늘 발표한 연구 보게 되면은 뭐 그런 현황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뭐 BM을 갖다가 좀 더 연구 많이 하셨던지. 왜냐하면 저희도 뉴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아무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뭐 하나만이라도 보여준다 그러면은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금융 쪽 핀테크 쪽에서는 뉴스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쪽으로 해서 몇 번 했는데 잘 안 맞아가지고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른 뭐 비즈니스 모델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걸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로봇 저널리즘 하다 보니까 그런 한글이라든지 그런 거 쓸 때 보면 그런 말뭉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기계들에게 무슨 언어나 그런 걸 연구시키는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쪽에 연구가 안 돼가지고 2007년도 거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저널리즘 그렇고 모든 텍스트 분석하는 업체들이 보면은 똑같은 개발을 갖다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공유를 안 해요. 좀 뺏기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기업들이 다 비슷한 거 만들고 있는데 공유 안 하면 이게 얼마나 사회적 낭비가 크다 생각되는 거고 제가 한번 이걸 비슷한 거 갖다 몇 개 기관에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니다. 우리는 공익 사업을 안 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언론진흥재단에서 무슨 세종 말뭉치를 갖다가 한번 제일 좋은 학습 교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챗봇 들고 와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제일 정제된 뉴스 기사를 갖다가 뭔가 말뭉치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그런 공익 연구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딱히 우리 선생님들한테 주신 질문은 아니고 저희 재단의 역할 중에 아마 이미 우리 빅데이터 팀에서 말뭉치 이런 사전 관련된 그 작업들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혹시 한 분 더 계시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이 더 많이 말씀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요. 혹시
계시면 받고 없으시면 1분씩 시간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네, 명 대표님. 네. 사실 이게 뭐 비즈니스의 영역이고 이게 돈 버는 영역인데 우리나라에서 언론 또는 미디어 이렇게 표현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공공행제 역할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 첫 번째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언론 똑같지 않거든요. 미디어는 미디어인 거고 언론은 그 중에 하나의 저널리즘의 영역인데 저널리즘을 전체 미디어로 둘러싸버리는 바람에 포털 논란이 생겼고 이 포털 논란이 생기니까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기회에 작은 스타트업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보도 채널을 허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런 이상한 나라에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언론인들이 더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즈니스 또는 뭐 미디어의 미래를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직시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대표님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장 교수님. 네. 예, 뭐 부족한 그 연구 발표였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늘 그 플로어에서 또 이렇게 그 패널들 말씀하신 그 내용 잘 수렴해서 앞으로 더 어드밴스드된 그런 어떤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온 말씀들은 저희 재단 사업에도 많이 반영을 하고 앞으로도 같이 고민하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혁신의 프론티어라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가 바로 그 현장이고 여러분들이 그 전사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빅데이터 스타트업을 만나다라는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